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한국사를 만든 역사고전 제2차 고전학당은 역사고전입니다. 역사고전이고 제2강 시작하겠습니다. 1강과 2강은 주로 역사에 대한 설명이 조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2강에서는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냥 쭉 그냥 넘기겠습니다. 자, 1회, 2회, 3회 이렇게 돼 있고요. 4회, 5회, 6회. 저는 전통놀이 하는 분들이 요 네 번째는 좀 많이 들어주시면 합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우리가 고조선 시대 또 뭐 역사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제가 언급하지 않는 것은 제가 기록으로 일단 확인되는 것. 이렇게. 그래서 삼국사기에 보면 고구려에는 국초에 6위가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6위. 6위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록을 남겼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6위가 100권이라 그래요. 그러면 권이라는 게 어떤 거냐. 우리 삼국사기가 50권입니다. 50권. 그리고 사마천 사기가 120권이에요. 그러면 사마천 사기는 대략 서기전 한 2400년, 500년 전부터 시작해서 한무제 때까지니까 약 2400년 정도 역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6위 100권이면 얼마겠어요? 유사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권이라는 게 결국에 두루마기이기 때문에 양은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고조선의 2000년 역사가 담겼다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하도 고졸하고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나라가 새로 바뀌고 그러면 그런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요. 바로 영양왕 때 수나라를 격파했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된 역사를 기록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문진이 신집으로 5권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100권을 5권을. 그럼 여기는 핵심만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문진이라는 사람, 그건 실존 인물이에요. 오늘날 익산이씨, 완주, 익산 이씨들이 바로 시조가 이문진이에요. 예? 왜냐면 아마 나라가 망한 후에 아마 그때 고구려 유민들과 함께 아마 익산으로 그때 익산으로 왔잖아요. 아마 그때 왔을 거예요. 이문진이 바로 신집, 그러니까 고구려에 기록이 있고 또 고흥의 서기, 뭐 백제는 서기도 있었고 뭐 신찬도 있었고 뭐 있다고 해요. 근데 현재 우리 역사서에는 서기. 그러니까 아마 삼국사기에서 백제를 뺀 것은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서기. 그죠? 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언제냐? 근초고왕이 고구려를 깨서, 그죠? 고구관왕의 목을 잘라서 오늘 황해도까지 백제가 차지했던 가장 영광스러운 때. 이때 아마 백제 역사를 기록했던 것 같아요. 이때. 그리고 신라는 거칠부. 그죠? 거칠부도 왕족이에요. 왕이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무랑의 5세손이가 4세손일 거예요. 그 거칠부가 국사를 쓰게 됩니다. 545년.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진흥왕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국가를 다 누르고 막 기운이 막 융성해질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삼국시대 때 확인될 수 있는 역사책은 국사, 서기, 그 다음에 신집 이 정도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 우리가 이걸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것들은 아마 삼국사기를 쓸 때 상당 부분 반영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역사서. 물론 이제 고려시대 때 역사서에 가장 양대 산맥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하나를 더 붙인다면 제왕후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뭐 3대 역사서. 그러면 사기라는 것은 사마천의 사기에서 따온 말입니다. 사기라는 것은 책 이름이 아니고 원래는 우리 가문의 기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우리가 제1강에서 사자가 사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사관. 바로 이 사를 기록하는데 각 지방에, 그러니까 여기 중앙에 왕이 있어요. 그러면 지역에 또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삽니다. 사관이야. 근데 이 사관들의 기록을 다 중앙으로 또 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중앙에서 그 기록을 관장하는 사람을 태자를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태사가 되겠죠? 태사. 그리고 이 태사는 명예직이기 때문에 명예를 줘요. 그래서 자코 중에 제일 높은 자코, 공을 줘요, 공. 후 백자남 중에서. 그래서 태사공이 되는 겁니다, 이 집안은. 그러니까 천자 옆에서 그 천재 행위를 기록하고 지역에 있는 모든 역사를 수집해서 주나라라고 하는 또는 한나라라고 하는 어떤 그 정통 국가의 모든 역사를 관장하는
그거 됐죠. 지금 말하면 우리 정부 기록물 관장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태사공 집안의 기록이란 뜻입니다. 태사공 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합해서 그냥 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역사책으로 굳어진 거죠. 왜냐하면 자기 집안에서 전해내오는 기록을 가지고 나라에 바쳤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런 방식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그 전에 왕조의 기록들 쭉 모아서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마천의 사에서 요 사자를 붙여서 우리가 그 사기만 사기라고 뒤가 붙여진 거지. 후대 오면 이 사자가 공통된 역사서를 대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금사, 요사, 청사 이렇게 쓰는 거죠. 원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전에 중국에는 서경이라고 있었습니다. 서경. 그러니까 서경도 역사책이기 때문에 나중에 역사책을 쓸 때 사자를 쓰든가 서자를 쓰겠죠. 그래서 한서, 이렇게 후한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정통성이 없을 때는 사나 서자를 주로 안 쓰고 지를 많이 씁니다. 지. 그래서 삼국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삼국사기는 사마천의 사기와 같은 권위를 빌려다가 삼국의 역사를 썼다는, 어떻게 보면 이 고려의 정통성과 자부심을 여기다 표현한 거겠죠. 사기자를 쓴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뭐 특별한 서지는 대략 1145년에 써 있고, 이 기전체라는 건 뭐냐면 왕의 일을 쓰는 것을 기라고 부르고 그 이후에 왕을 보필하던 여러 제후들이나 장군들의 기록을 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전이니까 열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와 전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와 전. 근데 이제 기와 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기를 이 사람은 이렇게 쭉 해서 그냥 쓰면 이것은 편년이라고 안 해요. 그런데 기록을 한데도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뭘 했고라면 이것은 편년체적 성격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라가 쓰면 원년 몇 년 뭐 일이 있다 이렇게 쭉 그러면 이건 편년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왕의 기록과 이렇게 분류해서 쓰면 기전체라고 그래. 근데 기전체에다가 편년체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기 이전에는 기전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다 편년이야. 몇 년에 뭐가 일어났고 뭐가 흉년이 왔다, 사냥을 갔다 이렇게 여기에 기전체에다 이 편년체를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아시아 역사서의 기본 체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전. 그리고 거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조선왕조실록은 왕의 일대기예요. 그죠? 왕의 일대기 기죠? 자, 그런데 그걸 다 연도별로 썼어요. 그래서 이걸 편년이라고 부릅니다. 기전과 편년. 그리고 나중에 여기다가 이건 옳으니 그러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강목 또는 동사 강목 또는 자칫 통감. 그래서 통감, 강목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들어가는 거. 글을 써놓고 여기다가 이놈은 왜 나쁜지, 왜 뭐한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목체나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언제 만들어지냐면 주자가 만듭니다. 주자가 역사를 평가하는 거죠. 무서운 거죠, 사실은. 있는 그대로 한 게 아니라 포평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편년체와 기전체의 결합. 그래서 이것이 본기, 연표, 지, 열전 이런 것들을 뽑아서 총 50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사기와 쌍병을 이루는, 물론 삼국사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원래는 삼국사였어요. 우리가 요사 금사처럼 사. 그런데 여기다 그 사기의 권위를 빌리기 위해서 조선시대 때 사기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사기는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거고요. 고려시대는 삼국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유사라는 건 뭐냐? 남겨서 전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말하면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되게 재미가 없어요. 편년으로 뭘 했다는 그냥 단순한 기록이지만 유사는 스토리를 모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이야기 좋아하듯이 유사라는 것은 그냥 그 말 그대로 옛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님이 주로 불교와 관련된, 그리고 불교의 대부분이 자기가 살아왔고 겪었던 것이 대부분 신라 땅이었죠. 이분이 이제 쉬운 말하면 다 경주 김씨들 다 후손이니까. 그래서 이런 스님은 그러한 주로 불교적인 용어를 갖다가 모아서 삼국에다 유사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 체제가 되게 산문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수필과 같이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는 딱딱해서 별로 한자 공부에 도움이 안 되고 삼국유사는 되게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삼국유사가 특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삼국사기에는 단군에 대한 이야기가 다 하나만 나옵니다. 그게 뭐냐? 평양이 옛날에 선인 왕검의 땅이었다. 선인 왕검의 땅이었다. 이거 딱 기록 하나입니다. 왕검지택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공주 댁 할 때 그 댁은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과 가문을 말하는 겁니다. 택. 그래서 만약에 택중원이라고 썼다 이거죠. 택중원. 그럼 이것은 뭐냐? 중원을 지배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택중원. 네.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서 공주 딱 하죠. 그러면 그분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공주에서 시집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댁은 낮추는 게 아니에요. 되게 높인 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걸 지배하는 권위를 인정한 게 댁이에요. 댁 또는 택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댁. 그리고 한자로는 택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삼국유사에서는 그 고조선의 이야기를 담음으로써 그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만든 그건 공은 높이 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제왕 운기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삼국사기는 다 편년체입니다. 몇 년에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역사적 고증에서는 되게 중요하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삼국사기는 역사관은 다를 수 있어요. 되게 사대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기록들은 나중에 신라나 백제나 고구려 금성문이 나왔을 때 연도가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러니까 1945년도에 뭐 이렇게 썼는데 이 사람이 좋게 평가든 나쁘게 하든 그 해에 있었다는 건 정확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역사서의 가치는 인정되는 거죠. 그 대신 시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비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운기는 뭐냐? 유사는 아까 스토리라고 그랬죠. 운기는 뭐냐? 노래예요, 노래.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도냐? 유학자들에게 역사를 이해하고 배우려면 편년체를 누가 외워요? 스토리를 어떻게 외워? 못 외우죠? 그러니까 어떻게? 노래 형태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때쯤 되면 어떠한 그 천하 질서를 독립된 우리의 질서로 보지 않고 동아시아를 하나의 질서로 보니까 동아시아의 질서의 축을 중국으로 본 거죠. 그리고 그 질서 축에 맞도록 돌아가는 이 정치적 현상. 지금 말하면 포스트 미국과 같은 거죠. 미국이 물론 지금 미국은 일극체제가 아니죠. 이미 중국이 대체로 떠올랐고 러시아도 다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EU까지 하면 3극, 4극체제지만 그래도 미국 중심이죠. 1극체제.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는 미국 중심으로 1극체제를 유지하느냐, 이게 깨지느냐, 이 과정이라면 이때는 이제 중국 중심의 1극체제가 서서히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나라들은 독자적인 천하를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뭐냐? 중국을 먹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1극체제 중심이 되니까. 그러니까 1극체제의 중심을 한족이 가졌다가 이제는 이때쯤 되면 거란족도 가지려고 하고 여진족도 가지려고 하고 몽골족도 가지려고 하고 만주족도 가지려고 그리고 우리는 안 가지려고 했죠. 아무튼 그래서 이 제왕운기의 특징은 상번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쁘게 볼 수도 있고 그때 정치 체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중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이때가 원나라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원나라였기 때문에 일극체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예를 들어서 나라가 망할 때쯤 세력이 교체될 때쯤 되면 판단을 하는데 이때는 워낙 강력한 그러니까 몽골이 세계를 완전하게 지배하던 완전히 일극체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봐요. 지식인도.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 중국 그리고 뒤쪽에 한국. 그래서 두 개 체제. 그러니까 일극체제를 중심해서 독립된 동쪽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이 사고방식이 여기에 배었지 않는가. 그리고 여기에 바로 똑같이 삼국유사처럼 우리 동국도 그러면 우리 동국도 또 동국도 일극체제가 있어요. 왜? 우리보다 못한 애들 있잖아요. 여진족. 왜? 이런 애들. 오키나와 이런 애들은 또 우리 밑에. 그러면 또 오키나와는 또 섬주들. 이런 식으로 해서 누충적, 그러니까 일극체제에서 가장 큰 일극체제. 근데 이런 시스템이 도대체 뭐냐? 아마 우리가 고조선 할 때 단군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전체를 총괄하는 단군, 중앙집권적 단군이 아니라 연합적
단군, 그러면 중간에 또 단군. 이게 우리가 말하는 뭐 고구려의 오부제라든지 신라의 육부제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이런 식으로 인식해서 그래서 단군을 넣었다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다음에 발해사도 우리의 역사 속에 처음으로 기술했다는 것도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오늘은 제왕후기를 아주 짧게 하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그래서 고려시대 때 이렇게 앞에 삼국사기, 그다음에 삼국유사, 제왕운기를 고려시대 때 3대 역사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라가 새로 들어섰어요. 조선시대.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들의 정통성을 위해서 과거 고려사를 재편집하겠죠. 근데 재편집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자, 이성계의 정통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성계의 정통성은 과거 왕조의 비정통, 그죠? 비정통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공양왕, 마지막 공양왕은 이성계의 등극을 위해서 준비된 왕이에요. 그래서 공손하게 선양을 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1000명이 나한테 온 게 아니고 나한테 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나는 그 1000명을 새롭게 받은 분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잠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통해서 공양을 내세워서 이 사람이 고려의 1000명은 끝났고 새로운 1000명이 왔다. 그래서 공양인 거죠. 공손하게 양유했다. 그러면 공양왕 이전에 마지막 고려는 누구냐? 왜냐면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왔으니까 바로 공민왕인 거예요. 공민왕. 근데 공민왕의 밑에 우왕이 있고 창왕이 있네? 그런데 우왕과 창왕의 정통성이 있다면 이성계는 쿠데타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왕과 창왕이 없으면 공민왕 이후에 우왕, 창왕, 공양왕은 고려의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빈 공간, 왕건이 세운 고려를 재건한 공민왕이 그 후대에 정통성을 못 가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통이라고 그래요. 정통 밑에 윤통. 그러니까 이제 정통성 있는 왕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민왕의 혈통인 우왕과 창왕을 절대로 왕실을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사는 그분들이 전부 신우, 신창인 거예요. 바로 신돈의 아들과 손자로 만든 거죠. 그래서 우왕과 창왕의 정통성이 없음으로써 공민왕으로부터 고려를 재건한, 그러니까 몽골을 몰아내고 공민왕이 재건했는데 그 재건한 그 정통성을 공양왕을 통해서 이성계에게 넘어가는, 그래서 새롭게 편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려사라는 거죠. 고려사.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여기 신창과 시호. 그리고 우리도 역시 중국의 새로운 일극체제, 명나라를 중심으로 일극체제에 우리도 동국의 주체적인 나라. 그러니까 이게 사대적인데 참 이게 주체적 사대라는 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노비인데 떳떳한 노비란 말이 이게 사실 어울리지는 않아요. 떳떳한 자유민, 가난한 자유민은 있어도 떳떳한 노비는 사실 없어요. 노비는 역시 굴종되고 예속된 거예요. 그렇지만 후대에 정신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사대가 그래도 자주적이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생존의 한 방법이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사대는 굴종적이고 노비적인 거예요. 자, 하여튼 이것도 똑같이 일극체제의 관점에서 쓴 거죠. 그래서 우리를 다 제후국에, 그래서 고려사나 이런 데 지민이 이런 거 못 써요. 황제만이 썼던 용어는 전부 다 뭘로요? 다 제후로. 그래서 고려에서는 기가 없어요. 왕의 기. 그럼 뭐냐? 본기가 없어요. 다 세가입니다. 고려 세가예요. 제후의 관점. 이것이 한계죠. 어쩔 수 없는. 자, 그리고 이제 이거에 관계없이 이제 왕의 일대기, 그러니까 왕의 존엄성을 위해서 왕의 일대기, 이게 이제 송나라 때 만들어진 정통성이에요. 그래서 송나라 때 이른바 종묘도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 종묘는 이렇게 건국자, 그 다음에 소묘에서 사대, 그래서 총 5명만 주로 모시던 고묘제였어요. 근데 이제 송나라 때 오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 서상제로 바꿔요. 그래서 왕조의 정통성을 위해서는 건국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버지도 있어야만 내 권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서상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일 태조부터 시작해서 공이 있는 사람들을 다 만들어놔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딸을 다 묘에다가 두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저쪽 실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권위를 세우는 게 송나라 때 만들어져. 왜 그러냐? 그때 바로 새로운 유학에 의한 왕의 정통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똑같이 그래서 실록이 만들어져요.
당연히 명나라도 실록이 있겠죠. 송나라도 실록. 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우리도 고려 때 실록이 있었죠. 근데 없죠, 지금은. 조선 왕조는 그런 역사적 관점. 그러니까 유학이 새로운 정치적 철학으로 등장하면서 왕의 정통성을 표현하는 방법이 실록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1391m 철종까지. 근데 왜 우리는 철종 이후에 고종, 순종의 실록을 왜 세계 기록유산에 넣지 않았느냐? 이것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망한 후에 일본 제국주의가 그 어용학자들을 불러놓고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조선 왕조가 쓴 것이 아니고, 두 번째로는 왜곡돼 있고, 그래서 두 개의 실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전대군주의 사적을 편년체로 썼고, 현재 세계에 남아있는 어떤 한 왕조의 통치자에 대한 기록 가운데는 완전한 거죠. 가장 길고. 명실록도 이거보다 짧습니다. 나라가 짧잖아요. 청실록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500년의 역사를 기록한 진짜 전대무만. 그래서 1997년에 세계 기록유산이 됐고요. 우리 유튜브를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조선왕조실록 첫 번째 기록은 과연 무엇일까? 마지막 기록은 무엇일까? 많이 알아요. 조선왕조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조선왕조를 첫 번째가 뭐겠어요? 그죠? 태조의 등극이겠죠? 그러면 조선왕조실록의 마지막 뭐겠어요? 고종의 등극이겠죠. 왜냐면 항상 그 마지막에는 전왕조가 돌아가시고 새 왕이 등극한 것을 반드시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통성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유언으로 남겼든 고명으로 남겼든. 그러니까 이게 상식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다 볼 겁니다. 도대체 어떤 기록이 있는지. 자, 이렇게 해서 조선왕조 실록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과거의 역사를 요약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삼국사 저료를 만들면 되는데, 고려 때는 삼국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료라는 건 뭐냐면 중요한 것을 모아놨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 절요입니다. 그래서 삼국사 저료. 그러니까 고려시대 사람보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삼국사를 더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핵심만 쫙 모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급할 때는 삼국사 저료를 봐요. 왜냐하면 삼국사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려사가 또 중요해요. 고려사도 엄청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 근데 문제는 이 두 개가 너무 중국적, 사대적 관점을 썼다는 거, 편집했다는 거. 이 한계를 벗어난다면 우리가 다이제스트라고 부르는 것. 이것은 아주 뛰어난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냐? 중국이 역대 역사를 쭉 모았어요. 모아서 통감을 만들게 됩니다. 통감은 뭐냐면 역사를 관통해서 임금에게 거울이 될 수 있는 역사적 사례를 모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통치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자치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치. 그래서 통감. 근데 이 통감이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 번역한 게 한 130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운데 핵심적인 것만 쭉쭉 뽑아가지고 모아놓은 거. 그래서 통감 저료라고 그래요. 통감 저료.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런 저료의 방식에 의해서 우리도 삼국사 저료, 고려사 저료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감이 있습니다. 통감. 이 통감은 여기, 자치 통감이라고 그랬죠? 사마광이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광이 역대 기록을 모아다가 임금에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자치 통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감을 가지고 여기다가 시시비비를 가리겠죠. 시시비를.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면 강목이라고 합니다. 주의가 썼습니다. 강목. 그래서 강목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강목체. 그리고 이걸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역사를 보고 동국 통감을 만든 거고, 요 자치 통감에서 동국 통감을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요 강목을 보고 뭘 만들었어요? 안정복이 동사 강목. 그러니까 동사 강목은 조선 후기 실학제했던 안정복이 보는 역사적 관점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똑같이 서거정이, 쉬운 말하면 서거정과 우리 김시습은 그때 당시 친구이자 천재였잖아요. 한 사람은 절개를 지켰고 서거정은 절개를 안 지켰죠. 하여튼 이 서거정이 천재였거든요. 그래서 세종대왕과 세조 때 가장 많은 책을 쓰게 됩니다. 그때
서거정이 그 당대 자기들의 지식인들의 사고방식을 결합한 게 동국통감이 됩니다. 동국통감. 그리고 조선 후기 실학자였던 안정복은 동사 강목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자치통감과 자치통감 강목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유래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그리고 이제 요게 아마 중요한데요. 여기 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 여러 역사 중에서 중요한 요체들을 뽑아가지고 가려서 편집한 거예요. 근데 이 해동 역사는 왜 중요하냐? 이때 우리가 동국이라 할 때와 해동은 좀 다릅니다. 동국보다 해동이 훨씬 더 자존감이 높은 용어예요. 해동이. 자, 그래서 우리 발해 동쪽에 해동의 역사를 모았는데 왜 중요하냐? 이게 이제 고중학적 실체로도 중요하지만 이게 최초의 우리 말하면 판매용 단행본이라는 거죠. 그걸 원래 기획한 거예요. 근데 돌아가셔서 못 썼어요, 자신이. 그래서 아들이 편집한 거고, 우리 말하면 뭐 한국 통사를 썼다. 그러면 이게 국가에서 쓴 역사책이 아니고 개인의 역량을 가지고. 그러면 이건 뭐냐? 이제 역사도 개인이 편집해서 널리 보급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 정말 되게 재밌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서라고 합니다. 유서라는 건 뭐냐면 막 질이든 어떤 여러 책들에 있는 것들을 뽑아서 내가 보고 판단하면 옳다고 하면 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해동 역사에서는 기존에 없는 우리 유교적 사관이 아닌 다른 여러 기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동 역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청나라의 마숙이 쓴 역사를 여기다 해동자를 붙인 겁니다. 해동자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책은 대부분 중국에서 책이 나오면 그 체제 방식을 따라서 거기다 동국이나 해동을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자, 요 이제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근대입니다. 이제 근대는 누구나 다 역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단군부터 시작해서 쭉 역사를 쓰는데 이 역사책을 우리 한국인이 썼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최초의 통사는 일본입니다. 하야시 다이스케 인테보라고. 그러니까 1892년이면 일본이 우리를 집어먹기 위해서 한국사를 한 겁니다. 이 체제. 근데 이 체제를 지금 못 벗어나요. 지금도. 왜? 누가 최초로 만들면 그 체제를 벗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체제를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단재 신채호입니다. 동국사략도 결국엔 다 베낀 겁니다. 결국엔. 벗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이 체제를 한 번에 싹 바꾼 거. 왜? 사유 방식이 전혀 유학자적 사유 방식을 쓰지 않았어요. 단재는. 그래서 단재는 기존의 유학적 사유 방식에서 우리 전통적인 그리고 우리 대종교나 이런 단군교와 같은 것과 또 서양의 무정부주의까지 받아들였죠. 그럼으로써 이 기존에 있었던 역사적 체계와는 전혀 다른, 근데 이것이 현재까지 계승되지 않다는 거죠. 제가 사실은 이 조선 상고사 1941년도에 31년도에 만든 조선 상고사 해제집입니다. 해제집. 근데 이것이 참 널리 팔리면 좋겠는데 웅진에 이 그 백과사전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 총서에. 그래서 낫권 판매가 안 됐다는 게. 이 낫권이 이제 없어지고, 그러니까 총서가 없어지고 낫권으로 바뀌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거고, 이제 이런 2021년도에 제가 쓴 한국 통사가 이제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바로 통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나 시민이라면 자기 관점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역사는 역사가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 역사서에 대한 변화를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회 2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